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1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인터넷 매체 노컷뉴스가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2건 연속 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 그것을 진행을 했다가 피의자로 적시까지 했는데, 이것이 관련자 진술도 확보를 다 한 상태에서 일단 이재명을 소환하거나 이 서면 조사는 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했다. 일단 스톱시킨 거죠. 그러니 언제든 다시 캐비넷에서 꺼낼 수 있는 배임 혐의 이 피의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의원 쪽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대장동 이재명 몸통설의 진실에 좀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단독 기사를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단독 정민용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문건 이재명에 직접 보고하고 결재받았다. 자, 이 기사입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 많이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핵심 내용들을 수차례 자신이 직접 보고를 하고, 자, 그 시청 사람이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노컷뉴스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결재가 난 사안들이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을 늘려준 반면에 그 결재 내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은 제한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배임 혐의, 이재명 배임 혐의 입증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자, 김만배 같은 이 민간에 이 수천억 원대의 돈을 몰아주는 그 대신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 가는 돈은 적어지겠죠. 그러면 배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배임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정민용의 진술이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민용은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 파트장이었죠.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2016년, 2017년 이재명 전 시장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대장동, 신흥동, 1공단 부지 분리 개발, 또 성남도공의 예상 배당 이익은 1,822억 원, 이런 내용을 보고를 다 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이 상급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이재명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성남시에 근무했던 참고인들도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문건을 우리에게 건네줬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접 보고 도시개발공사의 그 사업 파트장이었던 정민용의 직접 보고에 대해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상당한 불만을 터뜨렸다. 불만을 터뜨렸겠죠. 이게 본인들을 패싱하고 직접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일을 하니까 그 이재명 시장이 그때 이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그 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남시 직원이 비꼬는 말투로 너희들이 직접 보고 잘 하니까 직접 보고해서 성남시장 지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성남시청 직원은 정민용 변호사가 시청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정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그 성남도공 소속인 정 변호사가 성남시청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받은 것에 주목하는 그 이유는, 검찰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 보고된 내용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준 안건들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자,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극대화해줬으면은 그로부터 이재명이 받는 반대 급부가 있겠죠.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던 몸통설이고, 심지어 이 김만배와 관련한 어떤 커넥션들이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대법원 판결 문제라든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기 지금 얽혀 있을 수가 있는 그 사건인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것이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허지부지 되는
이재명 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재명은 다시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이 민간에게 가려는 걸 한수했다. 대거 한수했다 이러면서 당군 이래 최대의 개발 이익 한수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런 보도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6면 보시면은 이재명 대장동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그러면 문재인이 했던 적폐청산은 뭐였나? 그런 것이 정치보복이지. 이것은 관련자 진술 같은 것도 다 나온 이 상황인데, 자, 이재명은 자구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올렸는데 본인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로컬뉴스 보도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 내용의 기사를 같이 링크를 시켜놓고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것 같아.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 이익 한수를 내가 했다. 또 자기 변명을 하죠. 성남 이익을 챙긴 이재명인데 이것이 배임이라고 이렇게까지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 살인을 획책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죠. 자, 여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텃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출마한 배경에는 대장동 수사가 있다. 이 방탄용 금배지가 필요했다. 불체포 특권이죠. 그리고 야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의 8월 당대표 선거 출마를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검찰 수사를 자신과 윤석열 정부의 싸움으로 몰아가면 민주당 또 진보 쪽 사람들이 이재명 중심으로 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사법 살인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 차원에서 어제 또 SNS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을 했죠. 페이스북에 사흘이 지난 일 북한의 방사포 도발을 언급하면서 안보 최고 책임자가 영화 관람을 하고 한참 후에야 국민이 이를 알게 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기도 했는데, 사흘 지난 일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이 직접 각을 세워서 야권의 본인이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서 나온 거죠. 자, 그렇지만 이재명 이런 자구책이 정말 먹힐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지금 반 이재명 진영의 이 반발이 엄청납니다. 이재명 이선으로 물러나라. 8월 전당대회 당권은 무슨 당권이냐. 책임을 져라. 대통령 선거 패배,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져라. 이렇게 기세가 더 세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이 버틸지. 지금 이재명은 외길이죠. 당대표로 출마를 해서 연장을 하는 건데, 어떤 사법 리스크도 벗어나고 정치적 생명을 연장을 하는 건데, 자,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야당 안에서 이재명 당권 불가론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이 이렇게 패배를 한 데는, 연속 패배를 한 데는 이른바 팬덤 정치, 개딸, 개혁의 딸, 양아들, 양심의 아들, 이렇게 팬덤 정치를 하는 바람에 중도층이 다 돌아섰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승으로 물러나라. 이런 요구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점차 지금 힘을 얻는 분위기, 이재명 불출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평가 과정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당 쇄신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이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논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1970년대생 등판론이 이어지고 있죠. 70년대생, 박용진, 박주민, 강석훈, 이런 사람들 쭉 지금, 그 사람들이 아예 당권에 도전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재명에 대한 불출마 압박이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은 그래도 대선 주자까지 했고, 체급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70년대생들이 초선이나 재선을 한 70년대생들이 같이 나와 겨루자 이러면은 이재명의 꼴이 우습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70년대생들이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이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자, 그런 분석입니다. 검찰 수사에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 이재명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시작된 것은 블랙리스트입니다. 특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장들, 특히 발전사사, 이 한전자회사들 이런데 이 사람들을 13명,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그때 무더기로 받아냈는데 그 과정에서 찍어낼 사람들을 만든 게 블랙리스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찍어내려고 한 목적은 탈원전 정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목적이 있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부 블랙리스트와는 또 차원이 더 다른 더 악성인 문제죠. 자, 이 검찰도 가장 먼저 수사 속도를 내는 것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인데 일단 당시 13명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배궁교 전 장관은 일단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어제 밤에 늦게 9시 40분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문재인 청와대 수사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자, 이런 그 조간의 분석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윗선을 배궁교 윗선이면 청와대죠. 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브레이크가 일단은 걸렸다. 그렇다고 이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범죄 혐의가 있기는 있는데 일부는 좀 서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구속으로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피의자의 지위, 한양대 교수죠. 태도 등에 비추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증거 인멸을 지금 많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수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은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진보진영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겠죠. 집권 한 달 만에 문재인 청와대 겨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후 검찰 수사. 전임 정권 수사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내고 있다. 자, 속도전을 안 낼 수가 없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속도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법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법이 시행을 9월까지 유예를 했기 때문에 즉각 바로 시행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속전속결, 정강석화 같은 속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든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배궁규 이어서 박상혁 의원 수사. 박상혁은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그때 블랙리스트를 만들 때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었습니다. 행정관으로서 직접 실행을 한 인물이죠. 자, 그러면은 장관과 행정관은 2급, 3급입니다. 선임 행정관이 2급이고 2급, 3급짜리 행정관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이걸 맞췄겠느냐. 아니면은 그 위에 행정관 위에 비서관도 있죠. 그리고 인사수석 비서관도 있습니다. 그 위에 비서실장 임종석도 있죠.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박상혁은 일종의 꼬리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 꼬리부터 지금 파고 들어가는 수사, 박상혁도 곧 소환을 할 거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 청와대 행정관 넘어서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보복수사 개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지지층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전국 주요 검찰청이 잡고 있는 고발 사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수사 속도와 방향, 강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 한겨레가 그렇게 분석합니다. 특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수사는 속도전 양상이 뚜렷하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블랙리스트도 있지만
지난 대선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공약을 지원을 했다는, 만들어줬다는 그런 그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장관 정영애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대선 선거 공약 지원을 했다. 정부 부처가. 불법이죠. 그리고 조사한 데 이어서 전 부처에, 정부 모든 부처에 18개 부처가 있죠. 전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특정 정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대선 관련 공약 개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전 부처로 수사 범위를 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시절에, 그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권의 적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약한 고리를 때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봉하마을에 갈 때 지인들과 같이 간 것, 이것을 놓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 뭐 좀 도와주는 사람 갈 때 뭐 빵도 사가고 해야 되고 하니까 부산에 사는, 김해에 가까운 부산에 사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아는 아주 친한 그 사람과 같이 간 거다. 뭐가 뭐 큰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된다면은 내가 한번 좀 나에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이 말은 그러면은 좀 보통 문제 이야기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은 그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제2부속실을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신문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서울신문 윤석열 방법 좀 알려달라. 김건희 여사 보좌할 제2부속실 부활을 시사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대통령 처음이라 이 말은 여론을 듣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외 행보, 김건희 여사 대외 행보에 공약 선회를 내비쳤다. 이부속실 같은 것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 영부인 리스크 이렇게 하면서 집중 제기를 합니다. 자, 조용한 내조든 뭐 이부속실이든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나오는데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부속실 부활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무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통령은 처음이라 이렇게 이 말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내가 대통령 처음 하는 거라 이것은 거의 뭐 농담조로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공사 구분 흐릿한 윤 대통령 그리고 봉하마을 지인 동행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법 알려달라. 이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자, 다 알면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겁니다. 부속실 폐지 논란 자초해놓고 또 코바나 출신 2명 채용도 드러났다. 자, 코바나 컨텐츠 같이 그 직원 출신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모 대학 교수고 나머지 2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죠. 자, 부속실에서 만약에 부속실이든 아니면 그 이부속실을 새로 만들던 부속실 안에 따로 배우자 팀을 두던 거기서 같이 보좌를 할 사람을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을 좀 특채를 하는 한 2명 특채를 하는 그것이 이렇게 큰 논란거리가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 별정지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쪽은 상당히 과도한 그런 별정직 채용을 했죠. 김혜경 씨를 보필하기 위해서 5급 사무관 여성이죠. 그 다음에 또 7급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의 수발을 들도록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인카드도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는. 자,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이런 건 어느 정도 신축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 뭐 비선 이야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그 기사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경향신문이 상당히 흥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저도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경향신문이 오늘 6면에서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뭐냐면 이준석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게 합니다. 전혀 비판을 안 합니다. 그 전에 후보 시절에 뭐 가출을 하고 막 이렇게 상당히 목리를 많이 부렸죠.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뭐든지 오케이, 아주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 본인이 윤핵관이라고 이름 붙였던 장제원이나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또 대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경향신문은 이준석의 윤 가까이, 핵관 멀리 전략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 하고 핵관이라고 했던 사람들과는 멀리한다. 자, 이 분석 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립하거나 비판이 없다. 이것은 대표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림수다. 자, 그리고 정진석, 민들레해 여기는 강한 압박을 했다. 친윤 모임으로 시도가 됐죠. 민들레해 강한 압박을 했다. 정진석과는 우크라이나 간 문제를 놓고 거의 난타전을 벌였죠. 그리고 윤핵관의 분화 현상이 시작되면서 윤핵관 지금 장제원과 권성동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그런 민들레해 설립을 놓고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멀어지는 분화 현상이 시작되니까 이준석은 또 권성동과는 전략적 제어를 맺고 있다. 대표와 원내대표 관계에서. 자, 이런 분석 기사입니다. 분리 대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는 가깝게, 윤 핵관과는 멀게. 자,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따뜻하게, 윤 핵관에게는 차갑게. 이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반도체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지인이 동행하면 안 된다는 법은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하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대표 체제가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모두 지켜본 사람이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본인이 당대표가 된 입장에서 잘 알고 있어서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공격하지 않을 뿐더러 계속 떠받치죠. 자, 그런데 김무성뿐이 아니라 또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어떻게 됐는지도 다 지켜봤죠. 유승민은 이 멘토입니다. 이준석의 멘토.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또 이준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윤심을 사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윤 대통령의 마음을 사야 되는 바로 이달 말에 열리는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입니다. 성접대 의혹. 이 성접대 의혹이 오늘 다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성접대 그것도 큰 문제지만은 그것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서 7억 원짜리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줘서 해요를 하려고 했던 그 폭로자를 자 그런 일도 지금 계속 언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도 이재명 못지않은 그런 위기에 몰려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조선일보 오늘 일면 사이드 톱은 이겁니다. BTS가 멈췄다. 세계적인 K-팝의 아이콘이죠. 방탄소년단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한참 잘 나가는 그룹이 갑자기 단체 활동 그만하겠다,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유는 이겁니다. 정체성이 혼란된다. 창작을 하는데 고통이 있다. 그래서 재충전을 하겠다. 좀 쉬겠다. 억지로 안 하겠다. 이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멈출 때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